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독일 다음은 인도에 밀려 세계 5위로 전락. 고시 정권 탄생에 떠드는 사람이 모르는 벼랑 끝 일본의 실태라는 두려운 제목으로 마카베 아키오라는 전문가가 10월 27일 날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기고한 내용입니다. 단 3년 만에 세계 4위에서 5위로 추락. 2024년도 명목 GDP 단위는 억 달러고요. 미국이 29만 1,849억 달러, 중국이 18만 7,438억 달러, 독일이 4만 6,599달러, 억 달러, 일본이 4만 262억 달러. 자, 그러면은 한국은 어디쯤 되느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국이 18,699억 달러 12위로 2024년도에 나왔습니다.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거로 나타나네요. 원래대로라면 나라가 합심해 진지하게 경제를 살리는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최근의 정권 항쟁을 보면 아무래도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권 항쟁 따위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싶은 기분이 든다. 나 같았죠. 영전정이라고 우리는 발음해야 되나요?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구조, 정치, 어디로 정치하나라는 제목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혼다나 소니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히트로 연결되면서 경제는 빠르게 회복 기조를 이어갔다. 그런데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그 리먼 쇼크 등도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부활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생략된 거는 마카베 아키오도 종전에는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데는 한국 정쟁의 특수가 있었다는 것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리먼 쇼크 등도 있어 우리나라 경제 부활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도 여야 대립 등의 시간을 들이지 말고 일본의 국력을 회복할 구체적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는 재정 지출이나 금융 정책 등 경기를 지탱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앞날이 걱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중국 앞지르는 성장 전망 인도, 다른 나라나 지역에 비해 성장률은 압도적으로 낮다. IMF의 추계에 의하면 2026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1%의 플러스, 부동산 버블 붕괴의 중국은 동 4.2%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인도의 2026년 실질 GDP 전망은 전년 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약간 감속하지만 성장률은 높다.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가 그 요인의 하나로서 최근 중국에서 인도로 사업 거점을 이관하는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에너지, 자동차 등의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수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 뛰어난 인재가 풍부한 점, 해외 직접 투자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IT 컨설팅 분야에서도 기업의 성장 기대가 높다. 러시아로부터의 저렴한 석유 수입도 인도의 에너지 비용 저감 성장 가속에 기여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기는 정책이 기미다. 특히 명목 임금 증가는 쌀, 식품 등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웃돌지 못하고 있다. 개인 소비의 기세는 없다.
공급 제약을 해소하는 정책도 찾아볼 수 없다. 고부가치 사물 서비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경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자체의 존속이 위협받는 곳도 늘고 있다. 그 반증으로서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존재감은 저하했다. 요 얘기는 쌀값이나 이런 거 쌀값 빼놓고는 거의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경제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근본 원인, 우리나라의 조락 요인 중 하나는 엔화 약세의 진행이다. 2021년부터 2025년 10월 중반까지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약 50% 하락했다. 세계 경제의 GDP는 미국 달러를 환산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2021년 봄쯤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됐고 2022년 봄 이후 미국, 유럽 신흥국 등에서 중앙은행은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실시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차원 완화라고 불린 금융 완화책을 계속했다. 근저에 있던 것은 경기의 장기 정체의 기억일 것이다. 계획은 빗나가고 2011년 11월 아베노믹스가 본격 시동하자 정부는 일본은행과 협정을 맺어 2차원 완화로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했다. 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환경 하에 2차원 완화로 엔저는 가속해 기업 실적은 상승되어 장래의 기대는 높아졌다. 반면 구조개혁은 하지 못했다. 디지털, 디지털 후진국 행태, 효율성이 떨어지는 쌀 유통 구조, 인력난 심화, AI 첨단 분야 경쟁력 저하, 해고 규제 완화 지연 등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 속도 둔화 등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개인 소비의 약함 등을 보는 한 지금도 정치가가 상정한 경제 환경은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일본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냐? 대처해야 할 범위는 넓어질 것이다. 성장 기대가 높은 AI, 로봇, 재생에너지, 양자계산 분야 등 우리나라 제조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분야는 많을 것이다.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연구 강화도 기약이 없다. 지금이라면 아직 만회의 기회는 있다. 규제 완화 등 구조 개혁으로 일시적으로 기업 도산이 늘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는 아픔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아픔 없이는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이게 노동의 유연성 이런 거가 이제 확실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자르고 싶을 때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참 일본이 가족주의 그런 경영들을 해와가지고 임금이 싸더라도 거의 잘 자르지는 않는다는데 미국식 경영 쪽이 들어오면서 필요하면은 수시로 자르고 채용하고 이런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세계 경제의 환경에 맞지 않게 된 법률이나 제도를 개변한다. 창업 지원을 확충해 사람들의 도전 정신이나 새로운 대처를 늘린다. 새로운 발상, 대처를 늘려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시킨다. 그것을 위한 정책 논의야말로 지금의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요 위에 거는 한일 유사한 정쟁, 한국은 서로 죽이기 게임, 너 죽고 나 살자.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고요. 우선은 정권 항쟁 아닌 성장 전략을 정치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 성장 전략이 실행에 옮겨지면 기업의 설비 투자와 인재 육성은 가속화되고 성장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금융자산 6월 말 2239조 엔의 50%를 차지하는 현금 예금이 소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 소비 증가는 국내 기업들이 637조 엔으로 불어난 내부 유보를 임금 인상이나 추가적인 설비 투자로 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 금융 자산이 2239조 엔 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금리가 낮으니까 장롱에 보관하고 있는 게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금 예금 은행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돈을 좀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주식으로도 좀 조금 돈이 풀렸다는 얘기도 있긴 있죠.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권 항쟁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대처를 진행시킨 나라도 있었다. 리먼 쇼크 후 이탈리아는 거국 일치로 실무가 내각을 개각해 통증을 수반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탈리아 경제는 유로권 안에서도 나름의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불안한 것은 현재 우리 정치인들에게서 그런 각오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세계 경제에서 일본 경제의 조락은 더욱 선명해지고 우리의 생활 부담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마카베 아키오라는 사람이 현재 프로필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수준이 높아요. 이 세 가지만 채택을 해봤습니다. 그 상위로 뜬 것도 이 검색을 해가지고 AI가 그 조회수가 많은 걸 올려줬겠죠. 경제학을 배운 사람은 학자 평론가로부터 학생까지 해당되지만 사회보장비가 재정과 가계를 짓누르는 것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지탱되는 세대보다 지탱되는 세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적어가지고 돈 내는 사람들은 적어지는데 고령자에 의해 가지고 사회보장비가 계속 늘어나는 걸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의 범위만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전제가 실태와 분리되는 일은 자주 있다. 자,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요, 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장비 팽창이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그것을 어떻게 하든 하지 않으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빨리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이겠죠. 또 다른 댓글은 다시 세우는 이상론을 들긴 쉽지만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이상론보다 실현 가능한 차선해가 필요해요.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정치인의 의지만으로 정치를 진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권자는 우위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없다. 고령자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서 이해가 관련되기 때문에 최적 전략을 채택할 수가 없다. 당연하지만 개개인의 유권자는 나라의 장래보다 자신의 이익에 흥미가 있다. 거기서 어떻게 유권자를 달래면서 차선해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마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 없는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기사 중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 환산인 것이 큽니다. 국민의 평균 연봉이 4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떨어져 어디론가 빠졌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의 월급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된 것은 아니다. 단순히 환매직입니다. 지금 일본 엔화는 모든 통화 달러나 유로, 파운드, 위안화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의 루블에 대해서조차 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통화에 대해서 일본 엔만이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있다. 그래서 인바운드 공해가 심하다. 이게 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 관광 여행이 싸지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인바운드 공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적어도 130엔 정도까지 달러 엔을 되돌리는 것들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어, 니케이 평균으로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우선은 그 우선적 대처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네요. 이, 이 글을 맨 처음에 편집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것을 빼지 않고 거의 전문을 해가지고 읽으면서 저도 이해를 좀 하는 건데 소리 내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소리 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것은 그 기고자가 한 논리를 압축해서 제가 표현해 본 겁니다. 충분조건 논리로. 만약에 단기 재정 및 금융 요거 이용 빠졌습니다. 정책에 급급하다면 그러면 세계 GDP 5위로 일본 경제는 추락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엔화 약세를 근본 원인으로 이 사람은 들었습니다. 이 엔화 약세가 근본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앵화가 개인금고에서 장롱에서 은행으로 나와가지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높은 이자 수익으로 소비를 많이 늘리게 되고 또 주식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개미들이 투자한다기보다는 일본도 그 외국인 매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댓글자들은 저기 내용을 압축해 보면은 만약에 고령자 등 이해관계 유권자 우선이 된다면 그러면은 경제는 침체 행각에 된다. 왜냐하면은 고령화 사회 보장비가 팽창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맞는 원인 가정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뭐냐? 앵고가 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하락 원인 견해 차이, 대립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시경제하고 미시경제 차이일 수도 있는데 표현력이 나름대로 제가 갈등 해소도로 표현해 봤습니다. 경제 하락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하여는 거시경제적으로 인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거시경제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환율 앵화 약세를 인지해야 한다. 이게 교수 수준으로 나온 거죠. 한편 경제하락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부로 느끼는 인식을 해야 한다. 피부로 느끼는 인식, 이 피부로 느끼는 인식을 미시경제라고도 뭐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피부로 느끼는 인식을 위하여는 반드시 사회보장비 팽창을 인지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뭐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무슨 해결책이 있다기보다는 뭐 이거 해결책을 여기다 넣을 수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 가서 정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뭔가가 아까 그 전문가가 얘기한 그런 경제 활성화 정책도 있지만은 환율과 금리 문제가 제 관심사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 BD에 대해서는 거시 경제 인식을 위하여는 반드시 환율 앵화 약세를 인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은 국제 환율과 금리 등의 수준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요 CD 프라임 쪽에서는 왜냐하면은 일반 시민은 개인의 내돈내산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비가 증가하면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4년도 일본 명목 GDP가 4조 262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1조 8,699억 달러, 900억 달러,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2배입니다. 그러나 인구는 2.4배로 더 많습니다. 1억 2,375만 명 선,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5,172만 명 선입니다. 2.4배입니다. 인구는 더 많은데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2.2배니까 이 차이에 의해서 개인의 소득은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당 GDP를 계산해 보면은 일본이 평균 32,535달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4만 달러가 되느니 마느니 했는데 떨어졌어요. 36,154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0.9 정도 수준이다. 90% 수준이므로 국민 개개인 생활은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태원 상공회의소장 말대로 한일 경제 연대하면 약 6조 달러의 규모가 되죠. 4조 달러에다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노력하면 2조. 그러면은 6조 달러의 경제 블록이 된다. 이 경제 제4대 경제 블록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큰 하나가 있고 중국이 있고 EU가 있고 네 번째가 한일 경제 연대 블록이 될 수 있다라고 최태원 회장은 얘기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랬죠. 한일 연대하기 전에 남북 우리 경제 연대 정치 그 이념 이거 빼놓고 뭐 생존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그거부터 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크기가 커진 다음에 한일 경제 연대하는 것이 옳은 수준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네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질문.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환율과 금리와는 어떤 관계로 상호 영향을 미칠까? 자, 이런 게 저는 이런 거를 배운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거시경제적인 거는. 그러나 나름대로 나이 먹어서 여러 가지 그 검색을 해보고 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인상과 인하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인위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인상과 인하를 사람의 의지로 시키는 거로 하고요. 환율에 대해서는 상승과 하락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용어 정의를 일단 해놓고 그 이해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생각 없이 환율 상승 이렇게 그 표현이 있지만은 금리가 인상하면 환율은 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의 금융상품, 예금, 채권에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통화를 사서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화 수요가 증가해서 어,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환율은 상승합니다.
장고 통화가 약세되죠.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그 환율이 상승하고 있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 매력이 줄어들어 자본이 빠져나간 통화 공급이 증가하고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와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일단 인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100% 맞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1년간의 우리 금리를 보면 현재 2.54%인데, 기준금리가 2.5%인데 요거는 CD 금리 91일 CD 금리인데, 작년도 그 10월 달에 3. 이거 뭐냐? 3.5% 정도 됐었죠. 결국 한 1%, 1년 동안 세 번인가 단계에서 이 2.5%까지 내렸는데 계속 지금 2.5%로 그냥 동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그 내려가면은 환율은 상승하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논리에 맞습니다. 지금 어저께 뽑은 건데 1434원 20전입니다. 1달러 대비.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앵화도 그렇지만은 이게 환율이 상승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음, 수출하는 데는 이롭다 그러지만 수입 물가는 왕창 비싸져 가지고 글쎄요. 그게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 쪽을 보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하면은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면 금리 인상 압력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환율이 너무 상승하면 금리 인상 압력이 있을 것이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압력을 받고 중앙은행이 이를 억제하려 금리 인상 가능하다. 또한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라 통화 약세면 반드시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압력을 받는다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환율 하락이 할 때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될 때는 금리나 압력이 있다. 수입 물가 하락으로 물가 안정이 되면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 일반인이 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또 틀려지죠. 그 저기 일본 국민들이 그 얘기하는 거하고는 참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한 것은 금리와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정도는 대체적으로 맞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다르죠. 뭐냐? 그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 압력을 주고 있죠. 그런데 달러는 지금 그 강세가 지금 되고 있나요? 달러도 지금 강세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미국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건데 일반인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으로 돈이 가서 그런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요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일 주가 폭등은 원 엔화 약세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생각도 듭니다. 약세가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 외국인들이 그냥 줍줍을 해버리고 그냥 막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경제 실적과는 지금 무관하게 괴리되고 있는 것 아닌지 주가라는 게 코스피 5천 가면 뭐합니까? 경제가 개판인데 과거 그러다가 그러니까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주가는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부동산 폭등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경제 여건이 안 맞아떨어진다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엔고시키는 환율 하락으로 공격당했고 중국을 염두에 둔 현재 환율이 아닌 관세 및 공급망 재편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의지 속에 한일 경제가 멍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